된 거죠. 근데 이분은 미국 심리학계에 연구상을 받은 사람, 심리학계가 주는 distinguished, 여기 뭐라고 썼냐면 distinguished 뭐라고 썼을 거야 아마. 여기 안 나오나? 그러니까 그 연구자, 가장 탁월한 연구자로 상을 받으신 분이고, 가장 훌륭한 그 교사, 교육자로서 티처 상을 받은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저술가로서 상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삼관왕이 심리학계에, 미국 심리학계에 이 삼관왕을 거친 학자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엘리어트 에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이 사람이 실수는 있었다. 그러나 나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에 진하죠. 그리고 자기를 항상 정당화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정당화하죠. 지금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을 보는 거죠. 그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장에서 자기 정당화의 노예가 인간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 가랑비에 옷 적시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비야. 그런데 계속 거기서 맞고 있으면 나중에 옷이 다 젖어버리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 맥히잖아. 그러니까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누구야? 윤석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김건희를 보는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가랑비에 옷을 적시다.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자신의 정직성은 더럽혀질 수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어떤 실험이나 절차를 수행한 대가로 환자들 일부를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대가로 옛 약에 비해 더 낫거나 안전하지도 않은 값비싼 신약을 처방한 대가로 수고료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환자들이 누려야 할 복리를 견주어 본다. 그때 그들의 맹점이 균형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한 다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곧 뭘 말하는 거야?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평생을 그래 왔거든. 단 한 번도 자기 거짓말을 제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함에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평생을 그래왔으니까. 가랑비에 옷이 다 젖었는데 자기가 왜 젖었는지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아시겠죠? 김건희 똑같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다 통용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 정당화에 종사하는 역사가 한번 이 책을 번역이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짐을 벗고 용서하기 맨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말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번 여기 에피소드를 읽어드립니다. 잘못을 저질러졌다. 나에 의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미안하게 됐다. 사과하는 거죠. 여기서 미국에서 실수를 기억하면 불건전하다고 보고 실수에 대해 생각하면 신경 과민, 실수를 숙고하면 정신병자가 된다.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결국 자기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실수를 그냥 넘기는 사회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이제 심리학자 이 에런슨 교수가 얘기하는, 에런슨이라면 벌써 그 이름 아론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뭔지 알죠? 유대인이죠. 벌써 딱 보면 전형적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좀 어렸을 땐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심리학자가 돼서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2000년대에 와가지고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거의 이거 고칠 수 없는 그런 장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안내견과 같이 살고 그 아들이 넷째 아들인가 하는 조슈아 에런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심리학자가 돼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젊은 심리학자예요. 중견 심리학자가 돼서 뉴욕대인가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아버지와 같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읽어주려는 것은 이 인지 부조화죠. 부조화가 신경 회로망에 내장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 게티스버그 전투 아시죠? 그 남부군과 북부군이 같이 싸웠던, 그래서 북부가 처음에는 눌렸어요. 남부군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죠. 누구죠? 그 장군 이름이 리 장군이죠. 리 장군이 남부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북부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초기에는 남부군이 좀 좋은 위치에서 있었어요. 그 리 장군의 군사적 재능이라든지 말하자면 인품 이런 걸로 인해서 남부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북부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이 게티스버그 전투죠. 게티스버그 전투 당시 12,500명이 넘는 남군 병사들이 사망했는데 그것은 피케트죠. 피케트 장군의 돌격이 있은 뒤에 로버트 리 남군 총사령관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피케트 장군은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의 부하였죠. 그런데 이 피케트 장군이 돌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군들의 이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수많은 남군 병사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의 승패의 갈림길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더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부군이 최종적으로는 패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로버트 리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 이 모두가 내 잘못이었다. 병사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다. 자기의 부하였던 피케트 장군이 잘못을 말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총사령관인 리 장군의 비극적 오산을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런 과오에도 무능한 군사 지도자로 전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간 작전에 책임을 자임한 장군도 있는데 그 피케트 장군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 남부군이 패배하고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리 장군이죠.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가 패배했지만 태어났어. 그래서 남북 전체에 걸쳐서 로버트 리 장군의 그 훌륭한 인품, 그 리더십 패했지만 미국인들은
존경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렇다고 노예제도를 흔쾌히 받아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남부군이 있다고 다 노예제도를 원한 건 아니에요. 로버트 리가 왜 노예제도를 선호하는 이 남부군 총사령관을 맡게 됐냐면 자기 고향이 버지니아 주기 때문에 했어요. 버지니아 주, 자기 고향을 살리려고. 자기 주, 그거를 살리려고 그 총사령관 직무를 맡아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패배로 인해서 남부군이 졌지만, 로버트 리 사령관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은 추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처럼 우리는 실수에서 배운다고 말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말은 단 한순간도 믿지 않는다. 실수에서 배우는 게 없다는 거야. 그들은 실수가 미련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고 한 달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냄비근성 문화가 이런 태도와 결합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하게 된다. 실수는 되도록 빨리 자기 속에서 털어버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무릎에 던져버리기라도 해야 한다. 실수와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보는 신념은 한 가지 통탄할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실수를 해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걸며 사기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는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 미국의 전체 성인 인구 약 4분의 1이 크고 작은 사기 피해를 입는다. 스테이크 경마는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벌게 해준다고 약속한다. 단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송금하라고 한다. 금화를 시가의 10분의 1에 살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기적의 침대에서 자면 두통에서 관절염까지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텔레마케팅 사기에만 400억 달러 이상을 잃으며 400억 달러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게 2007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2007년에 미국에서도 나온 책이에요. 워낙 이 애런슨 교수가 그 유명한 심리학자라 이 제목이 그렇잖아. 실수는 이미 벌어졌다. 그러나 나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다. 지금 그 책 제목이니까 얼마나 섹시해. 그래서 2007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2007년에 번역됐어요. 이게 지금 서점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00억 달러를 텔레마케팅 사기에만 400억 달러를 날린다는 거야. 400억 달러인가 얼마인가 하고 내가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58조 원이야. 58조 원.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에 취약하다. 우리 엄청 사기꾼들이 지금 뭐 널려 있잖아요. 실수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이 사태의 직면에서도. 그래서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김건희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산 윤석열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일인데 김건희가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 내가 강의할 때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엘리엇 애런슨과 조슈아 애런슨이 쓴 그 아들 애런슨입니다. 조슈아가 쓴 부자가 쓴 그 마지막 인간 사회적 동물. 그냥 영문 원문에는 영문 제목은 The Social Animal이라는 사회 심리학 교과서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서적인 그 12번째 판이니까 12판이니까 계속 많이 미국인들이 학생들이 많이 봤던 책이죠.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됐는데 번역도 괜찮아요. 잘 번역했습니다.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쭉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이란 무엇이고 사회인지, 자기 합리화, 동조, 매스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공격성은 어떻게 생기는가.
인간의 공격성에 관심이 많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그것이 사회의 환경 속에서 노출됨으로써 공격성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많다는 거예요. 농업지대에는 공격성이 별로 없어요. 왜? 농업지대에는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농업이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떤 때 인간의 공격성이 특별히 높고 살인율이 높으냐 하면 목장지대,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와 양과 이 말, 돼지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산인데 그걸 막 훔쳐가거든. 훔쳐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상 어떤 조그만 뭐가 잘못돼도 바로 총을 빼는, 그래서 공격하는, 그 공격성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길러진다는 거야. 목축업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그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살인율이 한 반 밑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과 환경 조건이 합쳐져서 공격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인사조직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분들은 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교과서가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미국 교과서를 하나 소개해 드린데, 제가 쭉 보고, 예전에 그걸 보고, 이게 2022년 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훨씬 전에 번역되어 나온 게 있는데, 뭐, 옛날 거는 볼 필요 없고, 이게 최신 버전이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려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당을 얘기하려면 그 정당의 정체성이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아니면 극우냐 극좌냐,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또 나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뭐 컨설턴트로서의 저의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그 다음에 독일 국민의 고함. 이 책인데,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서간문이죠, 일종의. 프랑스에 있는 젊은 고위 공직자가 에드먼드 버크에게 뭐라고 물어봤는 거야. 그랬더니 에드먼드 버크가 대답을 한 겁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이 사람은 보수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게 보수로구나 하는 것을, 이게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프랑스 고등법원에 판사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긴 편지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가지고 보내준 건데, 아주 대단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뒷평가가, 나중에 평가가,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드먼드 버크의 평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평가가 뭐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자, 정통 보수주의자죠. 프랑스 혁명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왕당파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군주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 그 민주공화정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는 거냐? 영국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와 같은 성격으로 하면 좋다. 그러니까 군주는 이때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지금 영국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이미 영국은 그 토리와 휘그가 나누어집니다. 서로 쌈박질 하면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두 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휘그는 보수, 토리는 보수고 휘그는 나중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노동당 같은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 되죠. 토리당은 지금은 보수당 같은 그런 정당이 됩니다. 왜 프랑스 혁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에드먼드 버크가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 책 진보와 보수의 이념 12가지 이념이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잡다한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이 폴 슈메이커 아마 슈메이커라는 게 그 슈마커잖아. 그러니까 독일 계통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발 공장 아들, 신발 만드는 사람 아들. 폴 슈메이커. 그래서 이게 정치학자인데 진보와 보수의 이념 12가지에 대해서 아주 그 800페이지에 해당되는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쓴 책입니다. 꼭 이 두 개의 책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는 그 피히테가 쓴 이거는 그 에드먼드 버크의 그 한 세대 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대에는 그러니까 살긴 살았죠. 그 피히테가. 그 피히테는 독일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독일 국민의 이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 하고 이 위대한 철학자가 당대로서는 위대한 철학자가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는 열 몇 편의 그 강연록입니다. 열 몇 편의 강연록을 이제 독일 국민에게 고함으로써 그걸 정리한 건데 거기에 열 몇 편 중에서 대부분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교육 개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와의 나폴레옹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은 우리의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히테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걸 계속 몇 편에 걸쳐서 거의 10편 이상을 교육 얘기로 합니다. 열 몇 편인데 하여튼 몇 편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얘기는 전부 교육개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개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베를린에 1800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훔볼트가 베를린에 대학을 세우죠. 오늘날 훔볼트 대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념. 그래서 독일 대학이 오늘날과 같은 대학이 되도록 만든 말하자면 최초의 근대화된 현대적인 대학 시스템이죠.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이 썩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라는 어떤 제약도 갖지 않는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학을 세워서 거길 졸업한 학생들이 그 생각을 그대로 사회에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훔볼트의 정신에 따라서 훔볼트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동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베를린에 또 다른 대학을 하나 세우죠. 그게 바로 베를린 자유대학입니다. 그건 이제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보수와 진보를 나누어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도 있고 경제적 이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념의 각 그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그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쓰려면 기반의 기초를 튼튼히 있어야 아파트가 서 있지. 그렇잖아요. 그 골조가 나 있고. 근데 요새는 순살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골조가 쓰고 그래 튼튼해 사람이 가서 살 수 있잖아. 그 지진이 나도 이 지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내 큰 처남이 건축가로 건축가 교수를 한다 은퇴하신 80이 넘으신 분인데 내가 들은 것에 내가 상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행하다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은 흔들려야 안전하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진 설계는 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튼튼하게 해야 돼. 건물을 세울 때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 예전에 어디선가 이렇게 그 지진이 났을 때 서울에서도 약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인데 그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데 약간 몸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약간 흔들릴 때 흔들어줘야 안전한 거예요. 기반이 튼튼하고 그 위에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시대 변화에 이제 잘 적응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맨 밑에 반드시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진보주의자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밑에 더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 딱 뿌리 내린 게 정의입니다. 둘 다 정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justice. 정의가 뭔지 알아. 그런데 정의를 정의해봐. 그러면 뭐 정의가 할 수 없어. 정의는 결과로서의 정의 또는 과정으로서의 정의 또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다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와 그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말하는 그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경영학자로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이클 샌델이 뭐라고 그랬든 존 롤스가 뭐라고 정의를 했든 간에 아주 실용적인 정의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정의 개념. 그것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합의. 이것을 나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합의된 정의.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의롭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공정하겠죠? 합리적이겠죠? 투명하게 합의했잖아. 그런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다수결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법의 원칙이죠, 이게.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다수결로 정한다.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나 그것이 다 통용되는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제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수주의자들은 사고력을 중시합니다. 내가 그래요. 진보적인 사람은 상상력을 중시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가 상상해보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영화를 만들고 이것은 다 예술적인 상상력으로서 발달해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나는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고 사고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걸쳐서 제 강의 중에 얘기했어요. 보수주의자죠. 미래지향성을 진보는 중요시 여깁니다. 멀리 보죠. 나처럼 뭐예요? 3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하죠. 30년을 내다보고.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죠.
그럼 나는 진보주의자 아니냐? 맞습니다. 미래지향성이 길어요. 멀리 봅니다. 나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거나 그러는 걸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불합리야? 그러면 막 열불나. 그래서 이거 고쳐야 돼. 이러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먼 훗날 30년 후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하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도 하고 이제 글도 쓰고 뭐라고 떠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난 진보주의자인가? 맞습니다.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적인 아젠다가 나타났을 때는 나는 진보 쪽을 탱겨요. 사회적인 카테고리에서는 어떻게 되냐? 점진적인 변화를 보수는 원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나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어떤 이슈냐에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합니다. 경제를 봅시다. 보수는 시장 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진보는 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평등, 인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어떤 걸 주장하냐?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독일에서 얘기하는 질서자유주의, 그 오르도 리버랄리스무스라고는 질서자유주의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시장 중심, 경영학자로서 시장 중심주의에 붙은 질서자유주의입니다. 시장 중심주의에 붙어 있는 질서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나중에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경제민주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한 우리만의 한국적 보수주의, 한국적 진보주의 체제를 경제 분야에서 이룩해야 된다. 너무 질서자유주의적인 쪽으로 가는 것도 너무 시장 중심적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 다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어떤 것이 최선이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빈곤 계층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 소비가 됐을 때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고 생산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이 선순환 과정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시장 중심주의든 질서 자유주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지 빈곤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빈곤층이 없애려면 이 흡혈귀들의 빨대를 빼앗아 버려야 된다.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동세상도 이 나머지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5가지 카테고리가 다 대동세상을 지향해야 되지만 억강부약은 뭡니까? 이 경제 문제와 관련돼 있는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정치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죠. 진보에서는 분권과 보충, 분권화하고 안 되면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분권과 보충을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분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자율과 책임으로 분권하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인사조직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보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럼 나는 뿌리는 뭐냐 그러면 그 기반은 뭐냐? 국가와 민족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보수주의자 쪽에 더 많은 그 한 51%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지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전형적인 보수당입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집합이에요. 이재명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랑 비슷한. 그럼 국힘당은 뭐냐? 깡패 집단입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야. 다른 놈이 죽든 말든. 국힘당은 깡패 집단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적인 정당은 뭐냐?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진보당이죠. 자기 이름을 잘 표현했어요. 진보당이에요. 아주 극소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념 지형이 이렇게 뒤틀렸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뒤틀렸냐 하면 그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이 북한을 이용해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같이 양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런 이념 지형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념 지형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각제를 할 수 있어요. 이 이념 지형이 제대로 글로벌한 정도에 왔을 때만 내각제를 해야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그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30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30년 내에 좀 그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의 정치를 해갈 수 있죠. 독일처럼. 국힘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깡패 집단이고 조폭 집단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한 짓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뭐냐고 도대체. 군사 반란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냐고. 말해버리니까. 나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사들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 저런 놈들이 변호사야? 그건 깡패들이지. 그거는 난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쟤네들이 깡패 집단입니다.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그 중임제로 4년씩 중임제로 바꾸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개헌을 해서. 네, 노른자님. 네, 국짐과 합의를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 네, 머리가 아프죠.
네, 그 국힘당하고는 대화가 할 수 없어요. 아니 윤상현이 같은 놈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같은 놈 또 누구야? 지금 뭐 추경호 같은 놈 무슨 말을 하겠어 걔네들하고. 한동훈이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한덕수, 최상목 이런 놈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고. 권성동이하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미 없는 놈들이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우리가 지형에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게 정치 제도죠. 데모크라시라는 게 정치 제도란 말이죠. 그 자본주의는 경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식이 무너지면 자본주의는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 공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민주주의라야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소유권, 운영권, 지배권 등이 모두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민주주의 공식이 무너지면 힘든 거예요. 왜 빈곤한 사람들이 있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서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한 거냐? 빨대가 있기 때문에. 흡혈귀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주 취약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8월 10일 2주년 기념 내가 강의를 시작한 지 2주년 됐을 때 금년 8월 윤석열 현상과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가